민석은 차 안에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지만 그의 얼굴엔 여전히 날카로움이 살아있었죠. 10년 전 이혼 후 홀로 일어선 그는 이제 중소기업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 300명을 거느린 회사, 매출은 해마다 우상향을 그렸고요. 주변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사업가라 불렀지만 민석 본인은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밤이면 더 그랬죠. 넓은 아파트에 혼자 남겨진 시간, 침대에 누워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머릿속엔 전처 지연의 얼굴과 그리고 아들 하온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하온.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낸 지도 벌써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석은 베개를 뒤집으며 눈을 감았지만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회사가 커질수록 통장 잔고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마음 한구석은 더 텅 비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성공이란 게 대체 뭘까요? 민석은 천장을 바라보며 자주 그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지역 기부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회사 이미지도 좋아지고 지역 사회에도 도움이 되니 일석이조라고 비서는 말했죠. 민석은 운전대를 잡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과거는 이제 잊자. 앞만 보고 가자. 그렇게 중얼거리며 차를 출발시켰어요. 룸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민석은 애써 미소를 지어봤습니다. 오늘도 CEO로서의 하루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차는 도심을 벗어나 재개발 지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고층 빌딩 옆으로 허물어져가는 낡은 건물들이 나타났어요. 비닐 천막과 골판지로 지어진 임시 거처들이 길 양옆에 줄지어 서 있었죠. 민석은 창밖 풍경을 무심히 바라봤습니다. 개발과 낙후가 공존하는 이 풍경이 어쩐지 자신의 내면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멈춰서서 창밖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죠. 그때였어요. 길가에 종이컵을 들고 앉아있는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죠. 민석의 심장이 멎은 듯 멈췄어요. 손에 쥔 핸들이 축축하게 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설마. 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죠. 그 여인의 윤곽 앉아있는 자세, 고개를 숙인 모습까지. 모든 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아니, 익숙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그건 10년 동안 민석의 기억 속에 새겨져 있던,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던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석은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민석은 황급히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인에게 달려가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죠. 지연아, 너 맞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발걸음은 빨랐지만 마음은 두려웠어요. 여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민석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지연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지연이었죠. 하지만 10년 전 기억 속의 지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볼에는 희미한 상흔이 있었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한때 윤기나던 머리카락은 푸석하게 변해 있었고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민석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정말 너구나. 민석이 한 걸음 더 다가서자 지연은 황급히 얼굴을 돌렸습니다. 종이컵을 움켜쥔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지연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듯 휘청거렸죠. 민석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지연은 몸을 뒤로 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하러 왔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맑고 따뜻하던 목소리가 이제는 메마르고 날카로웠어요. 민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죠. 그저 지연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 아냐? 비싼 차 타고 온 거 봐. 재벌 아니야? 저기 차 좀 봐. 웬 노숙자랑 대화하는 거야?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민석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온통 지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때 민석의 눈이 지연의 손목에 멈췄습니다. 해진 옷소매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죠. 민석은 숨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그건 시계였습니다. 10년 전 결혼기념일에 민석이 지연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시계였어요. 은빛줄이 낡아서 색이 바랬고 유리 표면엔 작은 흠집들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었죠. 민석은 그 시계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당시 민석의 한 달 월급을 모두 쏟아부어 산 시계였으니까요. 지연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매일 차고 다니던 그 시계였습니다. 그게.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지연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소매를 내려 시계를 가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석은 또렷하게 봤어요. 시계의 초침이 오후 2시 11분에서 멈춰 있는 걸요. 멈춰 있는 시간. 민석은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걸 아직도 차고 있었어? 민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비참한 처지가 되었는데도 지연은 그 시계를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석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죠? 왜 아직도 그걸 차고 있는 걸까요? 자신을 떠났던 사람이, 이혼을 먼저 요구했던 사람이 말이에요. 지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지연은 애써 참았어요.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 아이가 떠난 시간이에요. 민석의 세계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아이, 떠났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온이가 어떻게 됐다는 건가요? 민석은 지연을 붙잡으려 했지만 지연은 몸을 돌려 천막 사이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민석은 비틀거리며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지만 시동을 걸 수가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키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연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우리 아이가 떠난 시간. 떠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설마 그런 뜻은 아니겠죠.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습니다. 하온이가 죽었다는 말일 리 없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표정 멈춰있는 시계, 그리고 그 처절한 목소리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민석은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민석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린 민석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행사 참석을 취소한다고 말했어요. 비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화를 끊고 다시 천막촌 쪽을 바라봤죠. 지연을 찾아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어야 했어요. 민석은 차에서 내려 천막촌 사이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비닐과 천으로 만들어진 임시 거처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어요. 발밑엔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고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민석은 지연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사람들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민석을 쳐다봤죠. 양복을 입은 남자가 이곳에 나타난 게 낯선 모양이었습니다. 한참을 찾아 헤맨 끝에 민석은 구석진 천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파란 비닐로 덮인 작은 공간이었어요. 민석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연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인 채 말이죠.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연아, 나야. 지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민석은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 낡은 이불 한 장과 해진 가방 하나가 전부였죠. 이게 지연이 살아온 공간이라니. 민석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지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제발 말해줘. 하온이가 어떻게 된 거야?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줘. 지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지연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하온이는 8살 때 죽었어요. 민석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8살. 이혼한 지 2년 후였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석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저 지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온이는 심장이 안 좋았어요. 희귀한 질환이었죠. 치료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대기자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회사가 막 커지던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당신이 회장님 딸과 재혼하길 바라셨죠.
그게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민석은 지연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압박을 했다고요? 회장가와의 혼처 이야기가 오갔다는 걸요? 민석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민석 자신이 너무 바빴던 겁니다. 회사 일에만 매달려 있었죠. 집안일은 뒷전이었고 지연과의 대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민석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소매를 걷어올렸습니다. 시계가 드러났어요. 민석은 그 시계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유리에 금이가 있었고 초침은 확실히 오후 2시 11분에서 멈춰 있었죠. 지연은 시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온이가 마지막으로 이 시계를 만졌어요. 당신이 이혼할 때 두고 간 이 시계를요. 하온이는 아빠한테 돌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 보러 가자고 했죠.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제가 붙잡았어야 했는데. 지연의 목소리가 흐느껴 들어갔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민석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온이가 자신을 찾아오려 했다니. 아빠 보러 가겠다며 집을 나섰다니. 민석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이혼 후 하온이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면회권도 포기했죠.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으니까요.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재개발 현장 근처였어요. 지연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석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하온이는 이 시계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순간 트럭이 달려왔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늦었죠. 하온이는 그 자리에서, 지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몸을 떨며 울기 시작했어요. 민석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소리 없이 울었죠. 하온이, 그 작은 아이가 아빠를 보러 가다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니. 민석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민석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고는 어떻게 처리됐어?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경찰이 왔고 조사가 있었습니다. 트럭 운전기사는 당신 회사 하청업체 소속이었어요. 현장 CCTV는 고장이었다고 했죠. 공사장 소음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요. 결국 무단횡단한 아이의 과실로 정리됐습니다. 민석은 숨이 막혔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이라고요? 자신의 회사와 연결된 사람이었다는 건가요? 지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비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했죠. 저는 그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온이 치료비 빚이 아직 남아 있었고 장례비도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서명했어요.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기로요. 민석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비밀 유지 계약이라니, 합의금이라니. 그건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었어요. 민석도 사업하면서 여러 번 봤던 방식이었죠. 하지만 그게 자신의 아들 죽음에 적용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원망도 했어요. 지연이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하온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빠였으니까요. 당신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어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목 놓아 울었죠. 어깨가 들썩였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온이, 자신의 아들, 그 작은 아이가 아빠를 보러 가다가 죽었다니. 그것도 자신의 회사와 연결된 사람 때문에 말이죠. 민석은 자신이 살아온 10년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민석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세요. 이제 알았으니 돌아가세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는 지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만 민석은 꽉 쥐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석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손을 빼려 했지만 민석은 놓지 않았어요. 그는 지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로 범벅이었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바보였어. 회사만 보고 살았어. 너와 하온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이혼할 때도 너의 진심을 몰랐어. 그냥 배신당했다고만 생각했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하온이가 얼마나 아팠을지 난 아무것도 몰랐어. 지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민석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너무 오랜 시간 혼자 견뎌왔던 고통이었고 이제 와서 누군가 이해해준다는 게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지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말해봤자 하온이는 돌아오지 않아요. 민석은 그 말에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미안해해도 하온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늦었죠. 너무 늦었습니다. 민석은 주먹으로 바닥을 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육체의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민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천막을 빠져나왔어요. 밖은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았죠. 그리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고 단호했어요.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걸 정확히 조사해. 10년 전 이 지역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건이야. 피해자는 8살 남자아이, 이름은 하온이야. 가해 차량은 우리 하청업체 소속 트럭이었어. 모든 기록을 찾아. 사고 보고서, 보험 처리 내역 합의 과정, CCTV 영상 유무 전부 다. 비서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게 무슨? 묻지 말고 해. 당장 해. 민석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꽉 쥐었어요. 손에서 아직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하온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회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든 걸 파헤치겠다고 말이죠. 그게 아빠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이틀 후 비서로부터 조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민석은 회의실 문을 잠그고 혼자 자료를 펼쳤어요. 두꺼운 파일 속에는 10년 전 사고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죠. 읽을수록 그의 얼굴은 굳어졌고 손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사고 당일 트럭 운전기사는 3일 연속 야근 중이었습니다. 과로 상태였죠. 하지만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강행됐던 겁니다. 민석은 자료를 계속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공사장 안전일지에는 그날 무사고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었죠. 어떻게 무사고라고 쓸 수 있었을까요? 민석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회사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모든 걸 조작했던 겁니다. CCTV 관련 기록도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현장 CCTV는 분명 작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고 이틀 후 저장 장치가 교체됐습니다. 교체 사유는 고장이었죠. 그리고 데이터는 모두 손실됐다고 보고됐습니다. 민석은 이를 악물었어요. 고의적으로 증거를 없앤 게 분명했습니다. 누가 지시했을까요? 당시 현장 책임자는 누구였을까요? 민석은 계속 자료를 뒤졌습니다. 합의 과정 기록도 있었습니다. 회사 측 변호사가 지연을 만났고 합의금과 함께 비밀 유지 계약을 제시했어요. 금액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아이의 목숨값이 고작 3천만 원이라니. 민석은 숨이 막혔어요. 그 돈으로 지연은 하온이의 치료비 빚을 갚고 장례를 치렀겠죠.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홀로 거리로 내몰렸던 거예요. 보험 처리 기록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사는 최소한의 보험금만 지급했어요. 무단횡단 아동의 과실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트럭 운전기사의 과로 상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죠. 공사장 안전관리 부실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모든 책임을 어린아이에게 떠넘긴 겁니다. 민석은 자료를 던져버렸어요. 종이들이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이게 내 회사가 한 짓이야? 민석은 소리쳤습니다. 회의실엔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외쳤어요. 벽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손마디가 부서지는 것 같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자신이 일궈온 성공,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회사, 그 모든 게 한 아이의 죽음 위에 세워진 거였습니다. 하온이의 죽음 위에 말이죠. 민석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어요. 그 속에서 한 장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이었죠. 도로 위에 작은 운동화 한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사진을 보며 숨이 멎었어요. 하온이가 신고 있었을 운동화. 아빠를 보러 가다가 벗겨진 그 작은 신발. 민석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은 다시 천막촌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을 만나야 했어요.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 함께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민석은 지연의 천막을 찾았죠. 하지만 천막 안은 비어 있었어요. 지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계시던 여자분 못 보셨어요? 한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여자 말이요. 아까 쓰러졌어. 구급차가 데려갔지. 민석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어디로 갔어요? 글쎄 시립병원 아니었나. 민석은 곧장 차에 뛰어올라 시립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접수처에 물었어요. 지연의 이름을 대자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층 입원실에 계세요. 하지만 보호자가 아니시면 전 남편입니다. 민석은 서둘러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병실 문을 열었어요. 침대에 지연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민석은 다가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민석 씨, 지연아, 괜찮아? 무슨 일이야?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민석은 급히 물었어요. 선생님, 이 사람 어떻게 된 겁니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호자시죠? 잠시 밖에서 얘기 좀 하시죠. 민석은 의사를 따라 복도로 나왔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검사 결과 폐암입니다. 그것도 말기예요. 민석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폐암, 말기라고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길어야 몇 개월입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 서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폐암 말기, 몇 개월.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지연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천천히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고 하온이를 위해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시간조차 없다는 건가요? 왜 이제야 병원에 온 겁니까?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환자분이 증상을 오래 방치하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셨는지 병원을 찾지 않으셨던 것 같고요. 이미 폐 전체로 퍼진 상태입니다.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여부도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민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연이 거리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자신은 무얼 했을까요? 회사 일에 몰두하고 성공을 자랑하고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지연은 천막 속에서 홀로 아파하며 죽어가고 있었는데 말이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돈은 걱정하지 마시고 가능한 모든 치료를 해주세요. 민석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민석은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민석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몰랐어. 내가 이렇게 아픈 줄 진작 병원에 왔어야 했잖아. 지연은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최고의 의료진을 구할게. 외국에서라도 전문의를 모셔올 거야. 꼭 나을 수 있어.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석 씨 괜찮아요.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온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이 고통이었죠. 어쩌면 이게 저한테는 안식일지도 몰라요. 그런 말 하지 마.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난 이제야 널 다시 만났잖아. 이제야 진실을 알았고 이제야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는데 넌 떠나면 안 돼. 지연은 민석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힘이 별로 없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민석 씨, 제 말 들어주세요.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지연은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온이 이름을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아이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걸 누군가는 기억해줘야 해요. 당신이 그걸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당연하지. 하온이 이름으로 재단도 만들 거야. 병원도 짓고 의원도 열 거야. 많은 아이들이 하온이 이름을 기억하게 될 거야.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지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기침이 나왔고 몸을 떨었어요. 민석은 급히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지연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저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당신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발 당신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몰랐을 뿐이죠.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알았어야 했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알았어야 했어. 이제라도 알았잖아요. 그리고 바로잡으려 하잖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연은 손목에 시계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민석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오후 2시 11분. 하온이가 떠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멈춰있지 말고요. 민석은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멈춰있는 시계였지만 그 안엔 너무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민석은 시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민석은 지연의 손을 놓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도록요. 2달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병원 특실로 옮겨졌고 민석은 매일 병실을 지켰어요. 회사 일은 모두 뒤로 미뤘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연 곁에 있어주는 거였으니까요. 민석은 지연에게 책을 읽어주고 음악을 틀어주고 창밖 풍경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연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지만 두 사람은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어느 날 아침 지연이 민석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민석 씨 하온재단 언제 문 여나요? 다음 주야. 심장센터 먼저 열고 무료 입원은 그 다음 달에 열 거야. 보고 싶은데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민석은 지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꼭 봐야 해. 개원식에 함께 가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의사는 이미 몇 번이나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민석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일주일 후 하온재단 심장센터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민석은 휠체어에 지연을 태워 함께 행사장으로 갔어요. 지연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고 몸은 너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죠. 행사장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석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어요. 오늘 하온재단 심장센터가 문을 엽니다. 이곳은 제 아들 하온이와 그리고 하온이 어머니인 지연을 위한 곳입니다. 10년 전 제가 지키지 못했던 소중한 생명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휠체어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행사가 끝나고 민석은 지연을 전시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전시관 한쪽 벽면에는 하온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하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래엔 작은 운동화 한 짝이 전시되어 있었죠. 하온이다.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민석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지연은 민석에게 기대어 천천히 사진 앞으로 걸어갔어요. 사진을 쓰다듬으며 지연은 말했습니다. 하온아 엄마 왔어.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단다. 아빠도 여기 계셔. 아빠가 내 이름으로 이렇게 멋진 곳을 만들어주셨어.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도움을 받을 거야. 내가 받지 못했던 도움을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민석은 급히 지연을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하온이를 봤으니까요. 이제 마음이 편해요. 병원으로 돌아가자. 쉬어야 해. 민석은 지연을 데리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졌어요. 민석은 침대 옆에 앉아 지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죠. 새벽녘 지연이 눈을 떴습니다. 민석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민석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마워. 나한테 기회를 줘서. 하온이 잘 부탁해요. 우리 아들 이름 잊지 말아주세요. 절대 잊지 않을게. 약속해. 지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민석은 지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연아 사랑해. 사랑했어. 미안해. 그리고 지연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민석은 소리 없이 울었어요. 지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하온재단 무료 의원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민석은 혼자 단상에 섰어요. 손목엔 지연이 남긴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11분에 멈춰 있는 그 시계를요. 오늘 하온재단 무료의원이 문을 엽니다. 이곳은 제 아들 하온이와 아내 지연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시간은 멈췄지만 책임은 흘러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곳에서 많은 생명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입니다. 민석은 전시관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온의 사진 옆에 지연의 사진도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두 사진 앞에 섰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온아, 지연아, 아빠가 약속 지킬게. 너희 이름으로 너희가 꿈꿨던 세상을 만들어 갈게. 시간은 멈췄지만 난 멈추지 않을 거야. 계속 앞으로 나아갈 거야. 민석은 손목에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오후 2시 11분. 영원히 멈춰 있는 그 시간. 하지만 민석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전시관을 나와 의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민석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속죄의 길이구나. 평생 걸어야 할 길이구나.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언젠가 하온이와 지연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